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경제 시그널 1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시원하게 오릅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이 다소 조금은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양시장 모두 1% 이상의 코스피는 1% 후반까지 상승 탄력이 계속해서 붙어있는 상황이죠. 밤사이에 AI에 대한 우리가 버블 논란을 일부 조금은 안심시킬 만한 내용들, 결국에는 그 하이퍼스케일러 쪽에서 어떠한 성능이나 그에 따라서 돈을 잘 버는지가 중요할 텐데 이게 판도가 조금 달라진다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은 관련한 기술에 있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칩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건지 일단은 모두 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12월에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키워지고 있는 것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과연 오늘의 상승이 오후장까지 계속 이어질지 어제는 좀 오후장에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부디 계속해서 지켜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키워드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 구글이 쏘아올린 AI 재랠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그 촉발을 다시 한번 만들게 될지가 관건이었는데요. 최근에 구글의 폼이 정말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사실 여름 이후에 주가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이상하다 싶다가도 10월 들어서면서 그 탄력이 엄청나게 붙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결국에는 AI에 있어서의 기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사실 제미나이 처음에 공개되고 했을 때 뭘 잘 못 맞췄다거나 하면서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면서 주가가 단숨에 10% 가까이 급락하기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제미나이 3.0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모델에 있어서의 호평이 밤사이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갔고요.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장중에 주가가 $300를 돌파하면서 시가총액도 시총 4위인 마이크론과의 격차를 벌리고 3위 자리를 명확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AI 랠리를 주도하는 게 이제는 명실상부 지금은 구글이 되는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구글의 밸류체인 관련해서 브로드컴이 주가에 급등이 나타나거나 하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오늘장 우리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제 무료 버전을 써서 이게 3.0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냥 궁금해서 한번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료 하나 보시죠. 디사이트 경제TV 경제 시그널 10,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로 여러분 활용 안 하시죠? 더 복잡한 걸 제미나이에게 요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챗GPT만 활용을 하다가 제미나이를 활용을 하고 나서 챗GPT가 못하는 영역에 있어서 구글이 할 수 있는 게 더 많구나. 기본적으로 배경이 되는 그 데이터 자체가 다르잖아요. 유튜브도 가지고 있고 또 구글이라는 웹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한 데이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제미나이를 저는 활용을 할 때 그동안에는 유튜브 영상 요약해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챗GPT와 제미나이 중에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그 툴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시는데 오늘 그래서 간단하게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요. 이게 자기가 지어낸 건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당일 시장의 핵심적인 신호를 포착하고 분석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투자에 도움이 되고 깊이 있는 해석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면서 소설을 약간 쓴 것 같긴 한데 좋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글에 있어서 앞으로에 대한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지 여부를 볼 텐데 아직까지 그 데이터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차트로는 안 나타났더라고요. 지금까지 추이를 한번 보면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구글 클라우드, 우리가 그러니까 AI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는 클라우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쪽에 있어서 영업이익률을 봤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냥 증가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 영업이익률을 더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성장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이 증가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매출 성장률이 꺾이지 않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17%대에서 20%대 그리고 23%대까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AI 산업에 있어서 이제는 명실상부 큰형님 역할을 함께 해주고 있는 구글이 얼마나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것인지 그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한 반도체 그리고 AI 산업에 연관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또 얼마나 큰 기쁨을 안겨주게 될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오늘 금융주 그리고 보험주 등이 올라가고 있죠. 계속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야기가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를 들끓게 만듭니다. 물론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상승장에서도
분리과세 얘기가 나오면은 주가가 뭐 한 차례씩 올라가긴 하는데 추세적인 상승은 그려내지는 못했죠. 성장성에 대한 한계, 그리고 어제 저희가 기자와 함께도 확인해 봤지만 자본 정책의 완화나 뭐 저평가 기대감은 있지만 그 규제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좀 보험주의 발목을 잡는 그런 원인이 됐고요. 그러나 은행이나 보험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재차 시장에 나오면서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관련 25% 법안 통과에 대해서 기대감이 관련된 섹터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보게 될까요? 차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표 보시죠. 자, 배당소득 세율의 인하에 수혜가 기대가 되는 기업들 대부분이 금융지주사 혹은 증권사 이름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재보험회사 코리안리가 지금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해서 KTNG, 기업은행, KT, SK텔레콤, 통신사들도 이름을 올려놓고 있고요. NH투자증권, 삼성카드, BNK 금융지주, JB금융지주, 신영증권, 대신증권, 코리안리까지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데 이러한 수혜를 기대가 된다라는 종목들은 한 차례씩 주가가 올라갔던 테마적인 형성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 관련해서 25%로 이제 정해지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기대감,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내용도 많으니까요. 추가적으로 지금 내가 급등하는데 따라가지 못했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포트 일부에 이런 금융지주사들이나 증권사 그리고 보험사들의 포트 비중도 조금씩은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동차주 보도록 하죠. 오늘 뭐 2차 전지도 오르고 다양한 종목들이 오르기는 하는데 자동차주가 상대적으로 제대로 뭔가 시동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요. 이 대표적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있어서의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실적을 보면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계속 꾸준히 많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매출이나 그 실적에 있어서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섹터 중에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주가는 계속해서 왜 이렇게 탄력을 못 받고 있는 건지 참 아쉽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대한 신차 출시 기대감 더하기 하이브리드 차, 여전히 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는 또 하이브리드 차 라인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신차 기대감도 함께 있기 때문에 특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연말쯤이라고는 하지만 이에 따른 기대감이 미리 이제 선수요나 이제 예약 판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의 도약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해지는 건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기업 가치가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지역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요. 이번에도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칩을 5만 개나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관련한 로봇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죠. 현재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정의선 회장을 비롯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나눠서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통 기업 가치가 한 17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을 연말에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상장을 하지 않더라도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로보틱스 쪽에 있어서의 사업의 영역이 더 확대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생산 능력에 더욱더 향상도 도움이 되지만 새로운 산업 영역에 있어서의 확장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관련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업 가치의 반영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주가 지금은 주춤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주춤하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더하기 이제 여기에서 뭔가 주주 가치를 더 끌어올리기 위한 배당 정책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련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분위기는 좋은데요.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경제 시그널 10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10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 1.11%. 제가 브리핑을 하는 동안 상승폭이 많이 좀 둔화가 됐네요. 코스닥도 1% 위에서 0.84%도 상승분을 좀 반납을 했는데 어제도 장중에 좀 튀었다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이더니 오늘도 좀 그렇습니다. 수급적으로 한번 볼까요? 오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수급이 그렇게 활발하진 않습니다. 개인 매도 속에서 외국인은 100억 원대, 또 코스닥에서는 500억 원대. 그러니까 정말 많이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게 숫자에서도 확 보이시죠? 게다가 선물 쪽에서는 2천억 넘게 매도를 보이면서 장 초반에 급등을 수급이 받쳐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또 이렇게 아쉽게도 정강후약으로 끝나게 되는 건지 시장 전략자 보도록 하죠.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도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해서 되게 아쉬웠거든요. 저 오늘도 이러는데 왜 연이틀 계속 이렇게 약해지는 거죠? 결국 외국인들 수급에 달려 있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을 좀 돌아보면 이번 주 직전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금요일 날 하락하고 월요일 날 상승하고 화요일 날 오전에 좋았다 밀렸어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좀 밀리는 모습들 보였고 오늘 화요일 날 오전만 하더라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활발히 좀 들어왔었는데 지금 여도은행커 말씀하신 것처럼 브리핑하는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수가 밀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수가 조금 덜 밀리는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보통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나오면 우리 이제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옵니다. 주로 이제 금융투자에서 나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투신과 사모펀드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HTS를 보면 사모펀드라든지 투신에서 투신 같은 경우 한 280억, 사모펀드 같은 경우 한 700억 정도 매수가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나름대로 버티는 모습처럼 보이긴 하죠. 하지만 결국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지금 수급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안타까운 것은 지금 뉴욕 증시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 AI 거품론에 대한 것들을 많이 잠재워서 국내 증시가 오늘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침만 하더라도 기분이 좀 좋았을 그런 상황입니다만 시작한 지 불과 1시간이 조금 지난 상태에서 지수가 또 이렇게 밀리게 된다라면 글쎄요, 뭐 국내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를 자꾸 우리가 조금 그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부분들인데요. 지수상으로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면 3,800선 정도죠. 4,200 대비 10%니까 뭐 그 정도에서 이제 등락을 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바로 급반등을 못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조금 3,800을 좀 다져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르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는 모습들이다라고 보면 나름대로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또 뒤에 가서 몇몇 섹터들 같은 경우 새롭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 조정은 일단 적극적인 매매를 조금 회피해야 되는 상황들을 얘기해 주는 것 같고 반대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언제든지 돌아온다라면 특히 환율이 안정되면서 외국인들이 돌아오게 된다라면 증시는 다시 레벨업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수급인데 이게 환율이 좀 발목을 잡나요? 1,472원이에요. 지금 뭐 1,500원을 간다 얘기는 많고 지금이 좀 고점이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제 두 가지 관점입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결정 날 때까지는 좀 보류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좀 궁금한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느 레벨 단에서 환율이 결정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죠. 어제 이제 이례적으로 그 국민연금이 소속된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재정기획부,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것은 정례적으로 나타나겠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자산을 매각하면서 환율 안정세를 보이겠다. 어제 1,476원 까지 찍었었는데 그 일단 그 시장에서 바라보는 레벨 단은 1,480원을 과연 뚫어주느냐라는 거죠. 1,480원을 뚫어서 환율이 1,500원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 국민연금 힘 갖고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환율이 결정될 것이냐, 1,480원을 뚫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쉽게 못 들어올 것 같고, 만에 하나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지금 다양한 외환 정책들을 펼치는 부분들,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미국보다 뒤늦게 하는 부분들, 만약 12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가 또 원화를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될 때까지는 이러한 불안정한 요소 그리고 불확실성 요소 때문에 환율 효과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당분간 정중동 상태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중에서 일단 뭐 섹터도 중요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어제 이제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하고 나서 어제 주가는 낙폭을 많이 줄였지만 오늘 다시 지금 장대 음봉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8%대 급락하고 있는데 사실 거래가 재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200만 원 이상을 부르면서 앞으로 기업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급을 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지금 집중되면서 연이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글쎄요. 일단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 에피스홀딩스 이제 두 개로 나눠진 부분들이죠. 하나는 이제 CDMO고 하나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지금 리밸런싱 하는 과정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주식들은 많이 빠졌는데 상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가 거래 정지돼 있는 기간 동안에 이들만큼은 주가가 빠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리밸런싱 구간으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외국인들 매도세가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 좀 나오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외국인들 매도세가 같이 잡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일시적인 수급이 나온다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바이오로직스가 많이 빠지고 에피스홀딩스는 어제 빠지고 오늘 조금 좀 받치는 모습들을 보면 이번 주 후반, 오늘이 화요일이니까요. 정도 된다라면 두 종목 다 어느 정도 선에서 바닥을 좀 다지는 과정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좀 후퇴하는 느낌들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쪽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이 여전히 증가할 수 있다라는 추세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면 주 후반부터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주 후반쯤에 가서의 주가의 변동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10가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는 반도체 이야기죠. 반도체 강세 그리고 양자 드론 혁신, 이어서 위고비 인상 실패, 노르디스크 이야기죠. 금융주 지금, 그리고 2차 전지 소생, 뷰티 디바이스 붐, 현대차 목표가, 두나무 나스닥, 신용등급 강등, 3년 천하 종결까지 10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키워드만 봐서는 뭔지 모를 만한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주요하게 움직이는 내용들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반도체 얘기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3.0 혹시 우리 소장님도 해보셨습니까? 저는 제미나이가 좋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게 참 문과생이라서 그런지 새로운 IT를 접목하는 아직은 챗GPT에 머물러 있는데 조만간 제미나이를 좀 써봐야 되겠다라는 얘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는 네. 유튜브로 접근을 못해요. 아, 구글이 막아놨으니까. 예. 근데 제미나이는 유튜브를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들이 그게 가장 좋아요. 그런 요약 부분- 정리해줘서. 예,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들 많이 보는데 때로는 저는 이제 빠르게 이제 해서 2배속으로? 예, 2배속, 3배속으로 아니면 보는데 뛰어넘기. 예, 네.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오늘 당장 한번 시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제미나이 3.0이 좋다라고 뭐 이야기하는 그 시장 분위기와 함께 지금 약간 AI 쪽에 있어서의 다시 뭔가 거품론이 이게 사라졌다, 버블론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돈을 잘 버냐를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거품론을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막대한 투자,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약 1조 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넘는 것에 대한 회사채 발행, 그다음에 방금 여동원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들로 돈을 벌겠느냐. 하물며 저 같은 경우 이제 챗GPT를 월 그 금액을 내고 하지만 오픈AI가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제미나이로 옮겨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제미나이지만 불과 한 6개월, 1년 뒤면 또 다른 플랫폼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뛰어들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약점, 방금 말씀하신 챗GPT의 한계를 제미나이는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자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거품론이 좀
후퇴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이제 나타나면서 그리고 엔비디아의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들이 나타나면서 조금 또 주가도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품론은 시장에 있어서 경계감을 좀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묻지마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품이다라는 논쟁들은 여러 가지 존재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품론에 대해서 조금 거품론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는 투자자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새로운 AI의 개발 그리고 새로운 AI의 적용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확장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많이 룸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시장에서 다양한 또 이제 부품단이라든지 여러 부분으로 이제 확장세를 또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조금 주가의 변동성에 따라서 약간의 그 거품에 대한 부분들을 그 고민들을 하고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주가가 그래서 내려오게 된다라면 저점 매수하려고 하는 의지와 그리고 세력들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시장의 모습이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요새는 또 특정 기업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기업에 관련한 밸류 체인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기업의 네. 주가가 더 많이 오르더라고요. 어제 이제 반도체 안에서는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오르긴 네. 했지만 브로드컴 주가가 엄청나게 네.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뭐 구글 영향을 받는 기업들 일부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중소형주 가운데서 이수페타시스인가요? 그 기업이 계속 구글 오늘도 쪽에 이스페타시스가 한 10% 정도 올라가고 급등하네요.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인데요. 오늘 또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MLCC, 네. PCB 이런 것들이 우리가 AI를 어떤 AI를 돌리든지 간에 어떤 AI 어떤 형식으로 AI를 구동하든지 간에 네.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GPU와 HBM만 필요하다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D램도 필요하다. 레거시 반도체가 필요하다면서 삼성전자의 D램 가격이 추락 가격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주가를 또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GPU를 형성을 하던 HBM을 형성하던 MLCC 기판이 무한정으로 많이 들어가고 PCB 기판, 그다음에 우리가 소킷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간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 참여자들에게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 MLCC 관련해서 PCB 관련해서는 이수페타시스, 네. MLCC 관련해서는 삼성전기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좀 그렇고 소킷 관련해서는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있어서 지금 다양한 관심들을 끌면서 중심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이제 사모펀드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외국인과 기관들의 전반적인 수급 공백 속에서 사모펀드들이 수익을 좀 내기 위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들로 오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도 견조한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러면 반도체주가 오늘 반등을 하기는 하는데 아쉽게도 좀 약간은 윗꼬리를 달긴 합니다. 그럼 대형 반도체도 그렇고 중소형주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다시 한번 재랠리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계속 이러한 변동성을 우리가 연말까지 염두해야 될까요? 그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작은 변동성 속에 지금 말씀하시니까 시장은 이런 변동성이 있지만 말씀하신 이러한 부품단에 있는 것들은 저는 연말까지 오히려 틈새 시장 전략이 될 수 있겠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 우리가 그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12월 달에 할 가능성이 갑자기 또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뉴욕 연준 은행, 그러니까 연방은행 총재가 이제 발언을 함으로써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우리가 금리 인하하면 수혜주를 제약바이오로 보는데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로 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임상 실험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금리 인하하면 수혜를 볼 것이야라고 보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많은 AI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채를 발행한다라든지 차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누가 수혜를 볼까요? AI 기업들도 수혜를 보는 거거든요. 특히 그러면 부품단에 있는 기업들이 특히 그 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따라서 금리나 수혜주로서도 AI를 좀 봐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최근에 HBM 모멘텀이 아니라 레거시 D램 반도체 모멘텀으로 올라왔다라면 지금 상태에 있어서 삼성전기,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이수페타시스,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은 틈새 시장에 있어서 새로운 가격이 레벨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들의 가격 상승폭을 놓고 본다라면 SK하이닉스보다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오늘 또 얘기가 나온 게
그 반도체 중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TPU 시스템이 이제 시대가 개방이 됐다. 이 TPU 시스템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GPU를 이제 그 GPU와 경쟁하는 어떤 반도체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GPU 같은 경우가 시장을 장악하지만 GPU보다 발열량도 줄고 계산 속도가 빠른 또 TPU도 개발이 되고 여기에 또 동맹들이 맺어지는데 GPU가 됐던 TPU가 됐던 MLCC랑 PCB는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TC본더도 동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연결되는 부분들도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하드웨어가 개발될수록 그 하드웨어로 구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소재라고 그럴까요? 부품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반도체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AI 관련한 그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는 그 대안에 관련해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막상 내가 들어갈 자리가 제대로 맞는 자리인지 그리고 더 빠지는 건 아닌지 이 변동성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실 텐데 한 번에 사시면 또 고민이 되겠죠. 내가 투자할 자금이 뭐 1억인데 1억 다 투자하면은 그렇겠지만 계속 변동성에서 내려가면 사고 그렇죠. 예, 올라가면 또 기다리고 뭐 이런 전략을 펼친다면 내년도에 업황이 그렇게 좋다는데. 그렇죠. 저는 그렇죠. 내년도 특히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이제 1월 효과를 좀 기대하는 1월 효과. 그러니까 연말 랠리보다는 1월 효과. 연말 랠리보다는 특히 이제 우리가 11월 달이 많이 쉬었기 때문에 네. 연말 랠리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연말에 이제 우리가 배당 소득 관련돼서 그다음에 이제 분리과세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우리가 2달 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 달 쉰 거 갖고 요거를 좀 만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2달 정도 쉬어줘야 호흡이 좀 돌아온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1월 효과라는 것은 내년도 경기 전망이 좋은 것을 1월 달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동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실적 좋아진다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올해 이제 1% 남짓하지만 한국은행이나 KDI에서 발표한 거 보면 1.7 내지 1.8 정도가 나오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한다는데 주가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주식들을 놓고 보면 다 수출 주고 기술 주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에요. 결국 AI로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에 대한 논쟁들은 플랫폼 업체죠. 오히려 네카오가 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이닉스라든지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뭐 더할 나위 없이 이익을 좀 버는 그러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모아가는 전략 굉장히 좀 중요한 전략인데요. 밀릴 때는 솔직히 우리가 손이 잘 안 나가요. 근데 밀릴 때마다 과감하게 이제부터는 제가 불과 한 1,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는 이제는 조금 좀 거리를 둡시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다만 이제 저도 톤이 살짝 이제부터는 좀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한 3주 정도 쉬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약간 변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금융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25%에 대한 효과. 근데 사실 지금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금융지주사들, 뭐 보험사들, 증권사들 주가 오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테마성이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5% 세율로 조정이 되면은 네.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든지 뭐 어떻게 달라지길래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업의 펀드멘탈이 달라지기보다는 많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제 배당 소득을 노리는 그 펀드라든지 아니면 배당 소득을 노리는 이제 거액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됨으로써 추가적인 세제 혜택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지 않고 통합과세를 하게 된다라면 종합소득세에 따라서 세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이 세율이 높아지게 된 것은 다양한 뭐 의료보험료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준조세까지 올라감으로써 조금 볼멘 소리가 있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리과세를 하게 된다라면 내가 배당을 많이 받더라도 이 분리과세로 끝나버리거든요. 종합소득에 이제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의료보험에 또 포함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투자가 특히 배당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직접적인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간접 상품인 ETF, 배당 ETF라든지 배당 펀드에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 이게 또 패시브 자금으로 해당 종목을 또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연말에 또 대주주 이제 50억 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과거 연례 행사처럼 연말에 벌어졌었던 일시적인 매도세가 또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또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배당을 좀 주려고 할 것이고 또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
이제 지금 법이 구체화되긴 하겠습니다만 과거에 갖고 있었던 자사주까지 의무 소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론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만 그런 걸 차치하고 나도 정부 정책이 정해지면 또 많은 투자자들이 거기에 또 순응하는 또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KB금융 같은 경우 저도 오늘 좀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던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오늘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기관들만 주구장창 샀고 네.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주구장창 팔았어요. 근데 오늘 가수급이긴 한데 KB금융의 외국인들 수급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아, 지금 창구에 모건스탠리, UBS, JP모건이 잡히고 있네요.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이들이 이제 새로운 시각이 있는 거 아니야? 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짝 발을 빼는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지만 금융주식사든지 연말이 다가오면 우리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고 더군다나 올해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막대하면 배당을 많이 줄 가능성이 높죠. 배당 성향이 똑같다 하더라도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이익의 몇 프로를 주느냐는 건데 이익에 대한 모수가 커지면 동일 배당 성향에서 받는 배당액이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어떤 선취매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겠나. 따라서 금융지주사라든지 일반 지주사 이런 쪽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고 일반 지주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를 좀 봐야 되겠지만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여담입니다만 많은 증권사라든지 금융사들 올해 직원들에 대한 연말 보너스도 좀 두둑할 가능성도 많이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런 얘기들도 이제 여의도에서는 조금 농담 반 진담 반 이제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야 얘네들이 이익이 많이 났구나. 그럼 배당을 많이 주겠구나. 그런 관점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열어둬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네. 좀 다시 타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네, 같아서. 더군다나 또 외국인들이 야, 네. 나 이제 오늘 같이 들어왔어. 타. 예. 네. 딱 시점이 딱 오늘이에요. 이게 맞아요. 뭐 어제부터 산 것도 아니고 오늘부터 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냐라고 본다라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감으로 있었고 우리가 이제 기대감이 사실로 드러나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주가가 안 움직였다라면 그러니까 하락하지 않았었다라면 지금 매수를 추천드리긴 좀 어렵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여도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상태라면 다시 랠리를 펼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은 시장과 더불어서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5%로 배당소득 분리과세하는 거는 빠르면 내년부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이게 내년 뭐 연말 막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어차피 이제 우리가 배당을 받는 것은 저 부분 그러니까 이제 연말 배당이 좀 크죠. 분기 제일 배당. 많죠? 네, 연말 배당이 좀 크고 하는 건데 네. 우리가 연말 배당이다라는 건 내년도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과연 내년까지 이걸 미루는 것을 투자자들이 또 받아들일까요?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근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겠죠. 또 정치인들은 이해득실이 있습니다. 내년도 또 중간 선거, 내년도 또 선거가 또 그 막대하게 있잖아요. 선거 전에 이것을 뭐 하느냐 이거는 또 이제 제 개인적인 내피셜인데 글쎄요. 뭐 빠르게 좀 진행될 가능성도 의외로 빠르게 대통령께서 이제 귀국하신 이후에 이런 것들은 이제 당정 간의 협의가 있겠죠. 조율을 좀 해서 빠르게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자동차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자동차주를 좀 한번 탈탈 털어보고 싶어요. 네. 이 주가가 왜 이러는 거예요? 자동차주. 왜 이렇게 지금 달리다가 뭔가 누가 이렇게 뭐 멱살 잡고 있어요? 못 가게? 왜 꺾인 거죠? 마치 지금 그 제가 자동차주고요. 네. 여도은행님한테 좀 혼나는 느낌이에요. 왜 그러는 건지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자동차주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혼나도 되는 주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자동차주에 빙의를 해서 보면 그동안에 좋다. 네. 그다음에 관세가 인하되면 수혜를 볼 것이다. 그다음에 미국에서 친환경차가 잘 팔릴 것이다. 원화가 약세면 수출주들에 대해서 수익을 볼 것이다. 이거 다 호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호재들이 하나만 있어도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관세, 그래 아직 관세 좀 불확실해. 그다음에 미국에서 차가 잘 팔린다? 그래 조금 덜 팔릴 수도 있으니까 좀 이해는 해. 환율이 이렇게 1,480원에 가까운데 그럼 환율 효과는 왜 못 보는 거야?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자동차주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참 변명다운 변명을 드리기에
참 안타까운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동차주를 상당히 좀 좋아했고요. 네. 많이 이제 추천했었던 종목이고 한 건데 우리 물론 이제 20만 원대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 30만 원까지 급등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 수익률 갖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자동차주를 지금 적극적으로 매매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좀 떨어졌다. 아쉽다. 그래서 좀 이런 표현이 저는 안타까운 양치기 소년 같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양치기 소년은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현대차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좋다라고 했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현상처럼 나타나는 거죠. 이제 어떠한 좋은 얘기를 해도 투자자들이 야 자동차주 살 바에는 반도체 부품 살래. 차라리 하이닉스 살래. 이렇게 좀 수급이 관심이 좀 얻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거래량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래량들이 다른 어떤 반도체 관련주들이라든지 심지어 지주사들의 거래량들이 들쑥날쑥하면서 최근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주가 조정기에 자동차주들은 거래량이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목표가를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좋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은 당분간 거래량이 늘어날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까지 수급이 흘려갈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수급을 거기서 이제 빼는 것 같아요. 한때는 좋아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빼서 지금 다른 좋은 다른 쪽으로 가는 바이오도 거죠. 있고 반도체도 예. 있고. 그러니까 그전만 하더라도 올 여름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반도체 대안주로서 많이 거론들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못 오르고 오늘 이제 대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관세 인하로 인해서 분기당 한 7천억 정도 증이익이 일어날 것이다.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분기당 7천억이면 대략 7, 4, 28, 한 2조 8천억, 3조 가까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리포트가 오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영 맥을 못 추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 있어서 어떤 이 뉴스가 폭발적인 거냐 아니냐라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폭발적인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야 이거 별거 아닌 뉴스 같은데 주가가 확 올라가는 거 있죠. 무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의 하나의 모습이지만 긍정적인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것을 반응 못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현대차를 한 30% 내지 20% 포지션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하는 것은 유효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워낙 또 경기와 관련돼 있고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것들이 확정됐다라기보다는 네. 내년 중간 선거까지는 끌고 갈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면 역시 거래량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동차주는 우리 조금 한 템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실적 좋고 계속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번외로 두지만 언젠가 다시 한번 꺼내들 무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차영주 소장님의 토픽 들어봐야겠는데 앞서서 이제 반도체 AI 얘기하면서 슬쩍 흘렸던 게 이제 MLCC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오늘 이렇게 굉장히 좀 급등을 했는데요. 삼성전기입니다. 와. 오늘 한 8%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 전에부터 이제 오늘은 딜사이트 나가면 삼성전기 추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개장하고 나서 십자형 모양을 나타내니까 야 이거 조금 추천을 딴 걸 종목을 찾아볼까라고 했는데 여전히 지금 삼성전기는 저는 스트롱 바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AI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MLCC의 필요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오늘 시장에서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MLCC PCB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작은 소테마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MLCC라고 한다라면 삼성전기, 그다음에 이제 PCB는 뭐 대덕전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스페타시스 얘기를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직전 고점을 오늘 갭으로 뜬 상태에서 가볍게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삼성전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30만 원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21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가동에 꼭 필요한 MLCC가 진짜 쌀처럼 조그맣거든요. 이게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 수요 폭발에 주가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목표 주가는 30만 원, 손절가 21만 원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키워드부터 점검해 보시죠. 롯데렌탈, 렌터카와 비즈렌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에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 점검해 보시고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미국 멤피스 공장에 2,300억 원 추가로 투자한다고 합니다. 관련된 소식까지 체크해 보시죠. 끝으로는 KCC 글라스입니다. 엎친 데 덮친 판인데요. 처음으로 적자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만나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보도국의 범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어피티니 PE로 대주주 변경을 앞두고 있는 곳이죠. 바로 롯데렌탈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롯데렌탈의 베트남 사업이 지지부진한 양상 보이고 있다고요? 네, 롯데렌탈이 핵심 해외 거점으로 공들이고 있는 베트남 법인이 다소 지지부진한 모양새인데요. 롯데렌탈은 베트남에 롯데렌탈 컴퍼니 리미티드라는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법인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수익은 2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순이익은 12억 원으로 48.9%나 감소했는데요. 해당 법인은 2007년 호치민에 설립된 롯데렌탈의 베트남 주력 법인으로 2015년 9월 KT렌탈이 롯데에 인수되면서 현재의 사명을 갖게 됐습니다. 롯데렌탈은 해당 법인을 전진기지로 삼아서 베트남의 주요 도시인 호치민, 하노이, 다낭으로 사업을 넓혀왔는데요. 보유 차량만 지난해 1,350대를 돌파했습니다. 최근에는 공항 픽업 서비스, 기사 포함 단기 렌터카 서비스에도 나섰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다각화가 실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인수 이후 베트남 법인 매출은 10년 가까이 200억 원 박스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요. 이익 역시 2010년대 중반 50억 원대를 기록했지만 최근에는 10억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해 순이익이 29억 원으로 다소 반등했으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시적인 깜짝 석고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환율 부담까지 겹치면서 올해 3분기 총포괄 손익은 마이너스 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해외 사업 환율 변동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실제 영업 손익과는 다르지만 기업 전체의 자본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총포괄 손익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렌탈 베트남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설립한 법인도 더딘 성장세를 보이는 건 마찬가지죠. 네, 롯데렌탈은 첫 번째 법인 외에도 현지에 렌트어카 비나라는 법인을 두고 있는데요. 이 또한 지지부진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롯데렌탈은 2016년에 기사 포함 장기 렌터카 서비스 개시에 맞춰서 비나 법인을 세웠습니다. 기사 포함 운송 서비스를 베트남에 선보이려면 현지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인데요. 비나 법인은 베트남 현지 개인 주주가 지분의 51%를 나머지 49%를 롯데렌탈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나 법인이 들어서면서 기존 법인은 비나 법인의 차량을 임대해주는 오토 부분과 측정기, 건설 장비 등 비즈렌탈로 사업 구조가 재편됐습니다. 비나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초기에는 200억 원이던 매출 규모가 지난해 400억 원으로 2배가량 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 기간 순손실이 이어지면서 실속 없는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18년부터 23년까지 6년간 연속 적자가 이어졌는데 이 기간 누적된 영업 손실은 70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4억 원으로 흑자에 턱걸이한 터라 이익 구조가 전환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롯데렌탈은 베트남 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첫 번째 법인에서 총포괄 손익이 마이너스가 된 건 환율 영향이고 순이익에서 계속 플러스가 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두 개 법인을 합해서 보면 지난해 매출은 21년 대비 44%,
이익은 293% 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렌탈의 베트남 법인 사업 과연 어떤 양상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우선 오늘 시장에서 롯데렌탈은 1.6%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32,450원 선 터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확인해 가시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소식으로는 효성그룹 이야기입니다. 효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죠. 효성중공업이 미국 멤피스 초고압 변압기 공장 확장에도 나서는 모습인데요. 시설 확대가 되면 미국 안에서는 초고압 변압기로 최대 규모가 된다고요? 네, 효성중공업이 미국 테네시주에 소재한 멤피스의 초고압 변압기 공장에 1억 5,7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3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합니다. 멤피스 공장은 효성중공업이 20년에 일본 미쓰비시로부터 인수한 건데요. 이번 추가 증설을 포함해 총 3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게 됩니다. 2028년까지 추가 투자가 되면 멤피스 공장의 초고압 변압기 캐파는 50% 이상 확대돼서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멤피스 공장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765kV 초고압 변압기의 설계와 생산이 가능한 공장입니다. 765kV 초고압 변압기는 기존 345kV나 500kV 대비 송전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초고압 송전에 필요한 변압기, 리액터, 차단기 등 주요 전력기기를 미국 생산에 제공할 수 있는 한국 기업은 효성중공업이 유일합니다. 효성중공업이 지난 8월과 9월 2달 동안 미국에서 2천억 원이 넘는 수주를 따내기도 했는데요. 현지 송전망 운영사와 초고압 변압기, 리액터, 차단기 등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우리나라 업체가 765kV 송전망에 변압기, 차단기 등을 처음으로 풀 패키지 공급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네, 미국은 AI 인프라 확대 그리고 전력 수요가 가장 크게 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죠. 이번 투자가 고성장이 기대되는 미국 전력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최근 AI 확산에 따른 전력망 확충 수요로 인해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7조 8천억 원인 변압기 시장은 연평균 7.7%씩 성장해 2034년이면 37조 5천억 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전력 사업자들은 전체 전력 수요인 750기가와트의 15%에 해당하는 116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전력 신규 공급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전례가 없는 대규모 전력 공급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미국의 주요 전력 사업자들은 초고압 송전망 확충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현지 생산 기반 강화를 통해 대용량 전략의 공급망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효성중공업이 미국 내 시장 안에서 톱티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조 회장의 뚝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평가도 들려오죠. 네, 지난 2020년에 효성중공업의 멤피스 공장을 인수는 미국 내 거점 확보가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거라는 조현준 회장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인수 당시 리스크에 대한 내부 우려가 있었지만 미국 생산기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조 회장은 이를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조 회장은 일찌감치 AI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효성중공업이 글로벌 산업 재편을 이끌 전력 인프라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돼야 한다고 주문해 왔는데요. 단순히 최고 경영자로서 지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전 세계에 걸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많은 유력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글로벌 전력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미국 에너지부 장관,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을 비롯해 오라클 CEO,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등 IT 에너지업계 거물들을 만나 심도 있게 논의를 나눴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올해 3차례나 만나서 긴밀히 소통했습니다. 특히 빌리 테너시 주지사와도 만나 멤피스 공장을 북미 전력 사업의 핵심 기주로 만드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효성중공업은 사실 크레딧 시장에서도 호재가 한 가지 전해졌죠. 신용등급 AA급 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요? 네, 싱글 A급인 효성중공업의 신용등급 전망이 기존 안정정에서 긍정적으로 한 단계 올라간 건데요. 한국신용평가는 전력기기 업황 호조로 효성중공업의 중공업 부분의 외형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중공업 부분 매출은 2021년 1조 8천억 원에서 지난해 3조 1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2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4%나 늘었습니다. 또한 수주 잔고는 11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기수주 물량의 납기 등을 고려할 때 외형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공업 부분 영업이익률은 2021년 1.8%에 지난해 10%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3분기에는 15.5%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2023년 이후 미국 생산법인의 구인난 해소와 북미, 유럽, 중동 등 수출 물량 증대가 수익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2019년 회원역 사업장에서 발생한 3,300억 원 규모의 채무 인수로 인해 크게 훼손됐던 재무지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2019년 303.9%에 달했던 부채 비율은 지난해 유형자산 재평가 효과에 힘입어 올해 3분기 198.8%로 하향됐습니다. 다만 건설 부분의 사업 변동성 확대 리스크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기는 합니다. 지방과 수도권 외곽 지역의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수요 위축과 공사 원가 상승이 겹친 만큼 단기간 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미국 멤피스 공장에 우리 돈 2,3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게 된 효성중공업인데요. 과연 앞으로의 성장세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보셔야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효성중공업은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95만 8천 원 선 터치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죠. 그렇다면 끝으로는 KCC 글라스 소식입니다. KCC 글라스가 창립 5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 성적표를 가댈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KCC 글라스는 올해 3분기까지 55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된 상태인데요. 순이익도 마이너스 622억 원으로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3분기까지 수백억 원의 누적 영업 손실이 발생한 만큼 올해 KCC 글라스가 적자 성적표를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KCC 글라스의 올해 실적이 악화된 그 배경은 뭘까요? 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주력 비즈니스인 유리 부분이 건설업 불황에다가 중국 저가 공세로 인한 출혈 경쟁으로 인해 맥을 못 추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1에서 3분기까지 233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유리 부분은 올해 같은 기간 69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KCC의 3대 사업군 중 하나인 PHC 파일 부분에서도 41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유리 부분 중에서도 건축용 판유리가 실적은 갉아먹은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판유리는 유리의 원재료인 모래에서 1차 가공을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단열 등의 기능이 더해져 코팅 유리가 됩니다. KCC 클라스는 AX 글라스와 국내 판유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요. 전방 산업인 건설업이 장기 불황에 빠지면서 관련 수요가 줄어든 겁니다. 중국발 저가 제품 공세로 판매 단가가 하락한 것도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판유리는 현지에서 우리나라의 현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될 경우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때문에 중국 회사들은 말레이시아 등 제3국에 마련한 생산시설을 우회하는 꼼수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산이나 다름없는 저가 제품들과 맞붙다 보니 판유리 단가가 떨어지는 출혈 경쟁이 초래됐다는 분석입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중국 내 건설 경기가 나빠진 탓에 중국 회사들이 재고 물량을 해외로 돌린 것도 우리나라의 메이드 인 차이나 글라스가 증대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네, KCC 글라스 입장에서는 5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흑자 기조가 끊긴다는 거 상당히 뼈아프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예, KCC 글라스는 2020년 1월 KCC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로 이후 쭉 흑자 기조를 보여오기는 했습니다. 2020년 7,087억 원이던 매출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서 지난해 1조 9천억 원으로 거의 2조 가까이 도달했고요. 영업이익은 2020년 300억 원대에서 지난해 1,000억 원대로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변종호 대표가 새 사령탑으로 부임한 지난해 영업이익은 572억 원으로 뒷걸음쳤고 급기야 적자를 목전에 둔 상황에 처한 겁니다.
KCC 글라스는 고단열 등 고부가 가치 제품과 첫 해외 거점인 인도네시아 공장을 발판 삼아 수출 활로를 넓혀 나가겠다는 구상이지만 비우호적인 경영 환경에서 반등하기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네, 사채 시장에서도 KCC 글라스 관련된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공모채 시장에서 1,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도 나선다고요? 네, KCC 글라스는 최근 1,000억 원 규모의 공모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을 진행했는데요. NH투자증권과 KB증권이 주관하는 이번 사채는 채무 상환과 운영자금 확보 마련을 위해 진행됩니다. 이번 발행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단일 트렌치라는 점인데요. KCC 글라스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트렌치를 3월물과 5월물로 구성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3년 단일물로만 꾸렸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중기물 조달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KCC 글라스는 AA- 우량체인 만큼 투자 수요는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이렇게 KCC 글라스 이야기까지 점검해 보셨고요. KCC 글라스 오늘 시장에서는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6,775원 가리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두시죠. 오늘 이 시각 보도국의 범찬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뒷담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AI 관련한 모멘텀이 좀 불씨를 지피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미국 대비해서는 무언가 힘이 좀 약해 보입니다. 관련한 시장에 대한 분석들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오른다고는 하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뭔가 뒷심발이를 못하고 장 초반에만 찔끔 오르고 계속 밀려요. 이게 뭔가 수급의 꼬임일까요? 아니면은 투자 심리의 영향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는 걸까요? 사실 많이 올라서 그렇죠. 많이 올랐다. 연초 대비 어쨌든 우리나라가 최근에 좀 빠지긴 했다고 하지만 연초 대비 전 세계 여전히 1등이고 네. 특히 9, 10월 달에 그 소위 그 가파른 기울기 9, 10월 달에 저희가 얘기할 때마다 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올라와도 돼? 그때 아마 제가 겁도 난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만큼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사실은 일정 부분은 그러한 그러니까 뭐 기간 조정 뭐 또 내지는 그런 것들이 시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현재의 상대적으로 좀 뒷심이 말씀이 약한 것 이게 특히 아까 미국과 비교하셨는데 역으로 보면 미국은 사실 연초 대비 오른 게 우리나라 비교하면은 비교 안 될 정도로 작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아마도 대별된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번에 조정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9월 달에 AI 랠리가 엄청났었죠, 사실은. 그것이 10월 달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소위 비트코인의 하락. 네. 그것의 주요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소위 암호화폐 대통령인 트럼프가 10월 10일 날 중국의 100% 관세 얘기를 금요일 날 하면서부터
사실은 그 비트코인의 대규모 소위 이제 청산 뭐 이런 것들이 하면서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아마 네네. 한 달 사이에 한 3%뭐 이상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제 그 뒤 이어서 이제 사실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게 뭐 시장의 단기 유동성 위험, 뭐 그다음에 부도나는 회사들 뭐 이런 각종 걱정거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야 이거 AI 투자가 이제는 자기 돈으로 안 하고 빚내서 투자하는데 쟤네들이 돈 갚을 수 있겠어? 이런 걱정들. 요것들이 같이 버시면서 AI가 남의 돈으로 계속 투자해갖고 성장한다는데 저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사실 지난주까지 시장을 많이 뒤흔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그런 것이 마지막 그 세 번째는 뭐냐면 10월 말에 파월 의장이 활용 점정을 찍었죠. 12월 달 금리나 그걸 기존 사실로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 정도의 그런 것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을 키우고 고점 대비 조정을 전 세계적으로 고정을 받게 된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양하게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투자 심리만 좋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관련한 산업에 있어서의 모멘텀을 가지고 끌고 올라갔을 텐데 가장 중요한 시장의 조정의 이유는 그동안 뭐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 대비해서는 덜 올랐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양시장 모두 올랐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또 착실한 매물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지금이 어떻게 변동성에 여전히 그 중간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변동성은 어떻게 좀 말미로 좀 접어들고 있나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한 여러 가지의 변수들, 그러니까 이제까지 소위 그러니까 순풍, 뒤에서 쭉쭉 밀어주는 순풍이었다가 역풍으로 바뀐 것들로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중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결국은 아까 AI 버블 논란,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하,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미국 시장에서 시작된 단기 유동성 부족 현상, 요 세 가지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떤 것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것은 변동성이 다 끝났습니다라고 아주 확언을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상당히 변동성이 진짜 이건 변수거든요. 상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건 우리가 좀 뭐랄까요, 방향성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뭐 대표적으로 AI 같은 경우도 시장을 바라보는 판이 정말 9월 달에 바라보던 판과 지금 11월이 다 끝난 지난주부터 바라보는 판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투자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투자 관점도 좀 달라질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 시장을 지금 흔들고 있는 그 악재들이 다 해소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한번 불쑥 수면 위로 올라와서 시장을 흔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변동성에 좀 대처를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AI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제 항상 이제 나오는 우리 패널 분들께 여쭤보곤 합니다. 버블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정말 뜨거운데 밤사이 나왔던 구글 관련한 이슈를 보면은 버블이 맞는 것 같긴 한데 그 버블을 뭔가 정당화하고 결국에는 이게 산업으로 더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는 사례가 될까요? 이게 제미나이 3.0 좋아라는 게 어떤 의미로 시장은 지금 해석한 거죠? 일차적으로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9월 달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일단은 그 돈이 되는지는 나중에 물어봐. 일단은 여기에서 등치를 키워서 빨리 누가 더 많이 투자하느냐. 그것이 이제 위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 군비 경쟁이라고 보통 표현했죠. 그냥 일단은 돈을 많이 끌어와서 많이 투자하면은 대박. 그 대표적인 게 오픈 AI가 그때 잘 생각해 보시면 오라클하고 만나서 대규모 투자 약속 3천억 달러. 맞아요. 그러면 오픈 AI는 비상장이니까 오라클 주가가 급등하고 네. 그다음에 AMD하고 뭔가 거래했다 보면 AMD 주가가 급등하고 맞아요. 그 당시에 뭐 엔비디아하고 뭔가 얘기하면 또 엔비디아 주가 올라가고 그쵸. 기본적으로 오픈 AI가 비상장이지만 오픈 AI가 그렇게 하면서 9월 달 한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약속한 총액이 1.4조 달러입니다. 사실은 말이 1.4조 달러지 어마어마한 맞아요. 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절반 정도 되는 규모.
이거를 앞으로 투자하겠다 한 회사가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였는데 과연 이제 그 순간 근데 저거 다 자기 돈은 어차피 없잖아. 다 그쵸. 남한테 투자받거나 빚내서 해야 될 텐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이제 걱정들이 스물스물 날 때 제미나이 3.0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또 오픈AI가 작년 8월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위 챗GPT 5.0으로 세상을 바꿀 거야 그랬는데 나와봤더니 시장이 다 에게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제미나이 3.0에 대한 시장이 우아한 거죠. 확실히 좀 달라졌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폴리마켓이라고 아시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배팅 뭐든지 돈 걸어서 배팅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건데 연말까지 어떤 회사가 최고의 소위 AI 모델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보통 구글, 그러니까 테슬라의 xAI, 오픈AI,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갖고 있는 엔트로픽. 보통 이 4개 회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메타도 있긴 한데. 네네. 근데 사실은 그냥 압도적으로 지금 연말까지는 구글이 그냥 90%, 나머지는 다 1%대입니다. 그냥 압도적이 됐어요. 그것에 두 번의 변곡점인데 첫 번째는 챗GPT 나왔을 때, 5.0 8월 나왔을 때 오픈AI 탈락하고 구글 다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번에 3.0 나왔을 때 또 올라가면서 이제 90%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한 예를 그냥 이해하기 쉽게 들어드리면 모든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압도적인 1등도 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저는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뭐죠? 뭐냐면 우리 영상의학과라는 데 아시잖아요. 네. 가면 우리 뭐 엑세도 찍고 뭐도 찍고 해갖고 뭔가 필름 같은 게 나오면 그걸 보고 영상의학과 그 선생님들이 딱 이게 분석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괜찮아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판독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통 이런 챗GPT 같은 소위 이제 뭐 모델에 이제 넣어서 AI 모형에 넣어갖고 판독을 시키거든요. 이 테스트를 구글 3.0이 했는데 이전까지는 그 100점 만점에 기존 모델들은 한 30점 맞았어요. 그리고 거의 낙제죠 뭐. 예, 그다음에 레지던트가 한 45점 맞고요. 그다음에 한 10년 이상 된 소위 전문의를 따지면 진짜 오래된 박사 전문의는 한 85점 나옵니다. 근데 이 제미나이 3.0이 85까지 못 가도 아까 레지던트 45점보다 높은 55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조금만 더 발전하면 지금 레지던트는 이미 이기고 전문의까지 갈 수 있겠는 걸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서포팅을 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는 되네요. 이제 그러면 이제는 이거 갖고 돈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드디어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될 정도로 확실히 좀 레벨이 올라왔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오늘 아마 모든 방송에서 다 TPU 얘기하고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 이거를 엔비디아 GPU 생태계 안에 있는 쿠다 시스템 갖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구글이 지난 10년간 개발해온 TPU,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자체 AI 칩을 가지고 학습도 시키고 추론도 하면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생태계 안에서 하는 것보다 결국 오픈AI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오픈AI보다 절반에서 심지어는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가능하다. 가격 차이가 엄청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하고 오픈AI 둘이 사실은 완벽하게 그러니까 하드웨어 GPU는 엔비디아, 그다음에 LLM 모델은 오픈AI 이 둘이 소위 만들어온 견고한 투자 동맹, AI 동맹하고 전혀 상관없는 완전한 새로운 생태계를 구글이 만들어냈다는 데에서 상당히 열광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이 일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냐? 그러면 구글이 저렇게 성공을 봐서는 이제 엔비디아 생태계에 목매고 있으면 안 되고 여전히 지금 뭐 아마존도 그렇게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메타도 그러려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AI 칩을 만들어서 나만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해야겠다. 더 값싼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투자 문법이 조금 약화되고 새로운 투자 문법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젯밤에 그러니까 소위 구글은 이미 우상향에서 지금 연초 대비 제일 많이 오르고 있지만 브로드컴이 10% 이상 올랐잖아요. 그렇죠. 에이직 반도체.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떤 그런 구글하고 이번에 TPU를 설계하고 서비스하는데 도움을 준 이제 그 카운터파트가 맞춤형 에이직
설계를 해주는 그러니까 브로드컴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마존이나 모든 다른 나라에서 자체 칩을 만들 때 브로드컴 같은 회사하고 협업을 많이 하겠구나. 그러면 엔비디아의 독점력은 좀 약화되고 결국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 이러면 상당히 이제는 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AI 생태계를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지난 불과 주말 사이에 엄청난 큰 변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GPU로만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야만 했었던 그 시장 속에서 구글은 그것 없이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한 전용 칩, TPU를 가지고서 해냈다라는 건 이 판도에 있어서의 엄청난 이제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이 구도가 깨진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물론 뭐 이수페타시스 이런 관련한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이게 좋은 소식인가요? 이게 이제 걱정도 되지만 네. 사실은 다행스러운 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설계는 엔비디아는 스스로 설계한 거고 그 다음에 구글도 TPU는 이제 자기가 설계한 거잖아요. 뭐 그 브로드컴의 도움을 받든 어떻게든. 근데 설계해서 다 누구한테 가져다 주냐면은 TSMC한테 갖다 줍니다. 그렇죠. 근데 TSMC 갖다 주는데 이게 TSMC가 항상 캐파가 꽉 차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찾아야 될 때가 어디냐? 원래 인텔이 이걸 해줬어야 되는데 인텔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 파운더리 같은 데 기대가 좀 더 높아진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 엔비디아 생태계든 구글의 자체 생태계든 아마존의 자체 생태계든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를 하려면 GPU든 자체 AI 칩이든 결국 그것도 사실은 AI 가속기입니다. 하나 이름은 AI 가속기에 HBM은 다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HBM을 만들 수 있는 데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세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이 일부 있지만 중국은 상대적으로 아직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세 개를 놓고 본다면 사실은 이제는 엔비디아에 다 붙어있던 데들이 스스로 고객이 다 되고 오히려 사실 HBM을 만드는 데는 여전히 세 군데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사실은 걱정할 게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하나 걱정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사실은 주가를 끌어올렸던 게 오픈 AI가 돌아다니면서 약속했던 빚내서 투자하려 했던 시장 있잖아요. 그 규모. 결국 엔비디아 오픈 AI가 했던 거. 이것이 사실은 과연 약속이 지켜질까? 이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했던 대표적으로 오라클, 코어위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라클 그 최근 사실 한 달 사이에 다들 얘기한 게 CDS, 신용부도수합. 오라클의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빚내서 다 투자하고 있으니까 저거 우리 과연 내가 돈 빌려줬다가 받을 수 있겠어? 이러다 보니까 보험을 드는 거죠. 부도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스프레드가 어젯밤에도 미국 주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CDS 스프레드는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이 판도를 되게 좋아하지만 결국은 포인트는 지금 소위 오픈 AI 진영에서 만들어낸 B2, AI B2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 여부는 사실은 또 다른 좀 말씀 주셨던 잠재 리스크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그래서 변동성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글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는데 소위 오픈 AI가 펀딩에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왜냐하면 지금 1.4조 달러를 어딘가에서 돈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투자자들이 야, 내 돈 넣어줬다가 그러니까 에코티로 넣어주든 그러니까 주식으로 넣어주든 채권으로 빌려주든 이거 받을 수 있어야 되는 확실히 서야 되는데 그거는 구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전에는 확실히 있었는데 오픈 AI가 이제는 자신이 좀 못 써질 거잖아요. 그럼 내가 돈 빌려줬는데 못 받을 확률이 좀 더 커졌다고 생각하면 그 AI B2 그 성장성이 상당 부분 규모가 약화될 수 있어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렸던 2030년까지의 매년 한 30% 40% 성장이 조금은 꺾일 수 있다라는 그것이 결국은 주가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경계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뭐 TPU든 뭐가 됐든 파운드리 쪽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는 그래도 관련한 일거리가 마련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근데 SK하이닉스 좀 걱정되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GPU가 있고 그 옆에 네. HBM을 쌓아야지 이게 하나의 한 같이 세트가 만들어지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GPU는 엔비디아 걸 쓰든 구글 걸 쓰든 네. 아마존 자체 걸 쓰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걸 쓰든 그 옆에 HBM은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대비해서 수요가 줄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아직은 줄 서 있으니까요. 근데 다만 이제 기울기가 옛날에 이제 오픈 AI 9월 달에 그렸던 엄청난 이런 가팔기 기울기가 조금 둔화될 수는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기존의 상승률에 대한 그 상승폭에 대한 포텐셜 요거는 좀 낮춰서 볼 필요가 있고 그 변동성의 한가운데는 오픈 AI가 있고 사실 그래서 어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사실 지지부진했던 이유도 오픈 AI의 또 어찌 보면 주요 주주잖아요. 그래서 지분법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다 연동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입장에서는 HBM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 사실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르다 말아가지고 그 말씀해 주셨던 그 구글의 TPU 관련해서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은 모멘텀을 갖지 못하는 건가라는 우려감이 좀 있긴 했는데 대표님 설명 듣고 나니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똑같이 두 회사 마찬가지로 네. 너무 많이 급하게 올랐잖아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어찌 부분 사실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 기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뭐 위아래 진폭이 물론 지금 어제 오늘은 더 좁아지기는 했지만 이전에는 숫자가 이제 30을 넘더니 한 장중에 40이 넘기도 했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투자자들에게 보내지는 메시지가 지금 투자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라는 시그널인가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전에 마음 편안함은 이제 사라졌다. 1차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원래 오른 것도 없는데 빠지려고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 이제 그게 제일 심각한데 적어도 일단은 아까도 잘 설명했지만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러니까 뭐 먹은 게 있으니까 차익 실현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변동성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까지 봤던 현재 소위 시장을 바라보던 시각이 조건이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방향성, 추세를 잡기 전까지는 변동성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어쨌거나 시장을 밀어올리는데 뭐니 해도 가장 큰 거는 머니가 최고다. 이게 아직이 근데 이게 돈의 힘인데 네. 그러니까 미국의 단기 유동성이 사실은 말린 것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측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비트코인의 급락으로 나타난 거고 사실 비트코인이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에 바닥 8만 불 찍고 지금 약간 지금 8만 6천 뭐 여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사실은 비트코인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소위 비투하는 것이 아까 AI도 비투했지만 개인 투자자들도 사실은 기관도 마찬가지고 헤지펀드도 다 비투하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하기가 만만치 않은 시장이 된 거다. 결국은 이것을 그래서 어제 사실은 연준 이사들이 나와서 한마디 툭툭 던질 때마다 특히 거기서 비둘기적으로 얘기할 때마다 시장이 반응을 하는 이유가 금리 인하해주고 이러면 시장이 다시 좀 빚내서 투자하기가 좀 쉬워지지 않겠냐. 결국 유동성이 조금 더 풍부해지지 않겠냐라는 기대 때문에 이틀 연속 유력 연은장 그다음에 어제는 이제 그 월러 또 이사 뭐 이런 사람들이 좋은 소식에 델리 뭐 이런 세 명이 이제 지속적으로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해주면서 유동성이 결국은 풀리겠구나. 라는 이제 기대감을 만들어 준 것이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데 어느 정도 공헌을 했지만 다만 사실은 그 파월이 이미 얘기했듯이 10월 말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12월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FOMC. 그래서 지금 불과 지난 일주일 사이에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90%에서 30%까지 빠졌다가 70%, 50%, 지금 다시 80%로 올라갔을 거예요. 3, 4일 사이에 이게 완전 널뛰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투자 심리가 거기에 마음 둘 것도 없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만큼 결국은 12월 갈 때까지 이러한 변동성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기존 상정에 두시고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에 지금 이제 매크로 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12월 이제 10일경에 예정돼 있는 FOMC입니다. 금리 인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는 걸로 다시 또 이렇게 약간 기울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매가 막 활개를 치더니 이제 비둘기가 활개를 치고 이게 연준의 스탠스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시장을 그냥 혼란스럽게 만드는 각각의 그냥 개인 플레이인 걸까요?
이게 이제 거의 연준이 이전에는 사실은 약간 카르텔처럼 입 꾹 다문 거 조용히 있고 네. 막판에 한쪽으로 완전히 거의 10대 빵 뭐 이런 식의 그 표를 해서 인하든 유지든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상황은 거의 동률에 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유지하려는 것이 확실한 게 한 5. 그 다음에 내리자는 것이 또 한 5. 뭐 이 정도 되고 한 3명이 왔다 갔다 하는 뭐 이제 이런 정도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 결국은 파월이 결정하는 대로 가긴 갈 것 같아요. 근데 파월이 그래서 입국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2명이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지금 모든 추측들이 뭐 파월의 오른팔인 뉴욕 연은장이 그러니까 인더 니얼텀 결국은 조만간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아, 파월이 12월에 내릴 건가 보다라고 이제 미뤄 짐작하는 거죠. 사실 그것이 이제 금요일 날 미국 금요일 또에 어제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제 주된 그 발판이 됐는데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사이에 나오는 각종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큰 스탠스는 상당히 그러니까 완전 반반입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인하도 반, 유지도 반. 그렇기 때문에 12월까지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선물 시장, 그 CME 와치에서 보고 있는 선물 시장에서 소위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률 배팅을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투자자들의 사실 바람이 녹아져 있는 거지 예측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면 안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이제 이전의 시장을 좀 뒤흔들었던 금리 인하 이슈가 지금은 이제 다시 비둘기 쪽으로 돌아가서 괜찮은데 금리 인하 안 하면은 시장은 또 충격을 받게 될까요? 이미 한 번 충격을 받긴 했는데 예. 이게 또 불거지면 또 출렁이 이게 만들지.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다만 단기 충격.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소위 비둘기파적 유지냐, 매파적 인하냐. 그러니까 스탠스를 어떻게 유지하냐. 지금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그 스탠스가 중요하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그때 이제 뉘앙스를 어떻게 주냐 중요하죠. 사실은 10월 말에 그때 충격을 준 거는 물론 너무 시장이 김치국물을 많이 마셨죠. 12월 금리 인하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물어봤더니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아직 안 정해서 이제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뉘앙스가 중요하다는 게 금리를 유지하지만 우리는 지금 상황상을 보면 1월 달에 내릴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해주면 시장은 땡겨올 수 있죠. 그건 사실상 그건 인하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그러면 인하를 하는데 야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아. 이러면 과연 시장이 좋아할까? 이제 사실은 그 2가지가 우리 더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결국 파월의 기자간담회에서 나오는 뉘앙스가 그 이후의 방향성을 결정할 텐데 그건 사실 파월 마음속에 들어가 봐야 되죠, 사실은. 근데 지금 상황은 아마 파월의 스탠스를 봐서는 그 사이 나온 모든 데이터를 보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이번 주에 발표되는 베이지북 데이터. 이제 그게 뭐냐면 지금 그 소위 행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들은 다 철진한 데이터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베이지북은 연준에서 조사하는 거거든요. 연준에서 매 지금 FOMC 있기 전에 직전에 2주 전에 발표하는 건데 보통 이걸 통해 갖고 연준이 사실은 그 소위 기업 개인들한테 다 소위 인터뷰를 통해 갖고 먹고 살만하냐, 사업 잘 돼, 이거 고용은 어때 이런 거 질문해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기에 대한 것들. 네. 그러니까 특히 파월이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이지북의 스탠스가 어떻게 나오냐가 파월의 마음을 어느 쪽으로 정한지를 미리 한번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가장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12월에 있을 FOMC인데 그 이슈를 우리 시장이 또 어떻게 소화해낼지 이미 다시 한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실망을 하게 됐을 때의 그 단기적인 충격과 정말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기대를 갖는 것처럼 정말로 금리 인하가 단행됐을 때의 시장의 연말 랠리가 펼쳐지게 될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가운데 이제 국내 증시에 있어서의 흐름을 보자면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팔아도 너무 팝니다. 이거 좀 이제 그만 팔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니까 또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의 스탠스는 계속 매도 기조가 그러니까 시장을 누르려는 그런 상황이 수급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차적으로는 제 경험상을 보면 11월은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개인은 아니잖아요. 다 기관 투자자들이고 외국 기관 투자자들은 보통 11월 말을 자기의 1년간 성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성적표를 가지고
보통 그의 보너스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12월 달까지 최대한 땡겨갖고 성과를 잘 내야지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요. 11월 말까지 부크로징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는데 지금 사실은 전 세계에서 올해 한국이 제일 좋은 성과를 낸 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자기 포트폴리오 안에서 한국 종목들은 어찌 보면은 일단은 성과를 확정지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이 어찌 보면 외국인의 11월 매도를 조금 더 강화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첫 번째, 전 그걸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이 이제 환과 관련돼 갖고 연결을 지으시는데 사실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환 이슈는 냉정히 보면은 그 변동성보다는 요즘의 주가의 상승 하락폭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환의 이슈로 지금 한국 시장을 판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거보다는 장기적인 호흡에서 좀 보는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개인 소위 이거는 이제 행정적인 캘린더 이슈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특정 달력이 어느 시점에서 마감을 해야 되는 그것이 결국은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에 조금 더 활력을 넣어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한국 다 팔고 떠난다? 그러기에는 한국이 AI, 미국을 빼고 가장 AI 관련 수혜주 중에 여전히 제일 싼 시장이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완전히 철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앞질른 또 너무 많은 걱정을 거기다 쏟아부은 거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가 어느 순간부터 좀 이렇게 잦아들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연말 전은 그러면 어떻게? 근데 이제 보니까 추수감사절이다 해가지고 미국도 다 지금 다 끝내고 다 이제 거의 그쵸, 올해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인데. 네, 목요일 날 전에 수요일 날 다 이제 자기 고향 가죠. 그러니까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지금 사실 그래서 부클로징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시장을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그냥 해지해 갖고 확정 지어놓고 사실은 이제 놀러 가는 거니까요, 한마디로. 그러면 12월에 뭐 외국인 수급으로 시장이 더 좋아진다거나 하는 걸 기대하는 건 좀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은 조금씩 이제 불을 당기겠죠. 다시 한번. 예, 조금씩 시작은 할 텐데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오히려 11월 말까지가 외국인 이런 매도세가 어느 정도는 좀 일단락될 수가 있고 추가적인 큰 변동성이 12월에 있지 않고서는 네. 마지막 변동성은 저는 이제 소위 이제 일본 엔화 때문에 한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2월에 그것만 빼고 나면은 12월은 의외로 보통 이제 산타렐리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러니까 소위 크리스마스 직전에 한 2주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아마 그 펀드 매니저들도 충분히 다 같이 갖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환율에 대한 부담은 외국인의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환율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사실 환율이 올라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 있어서의 실적이 더 좋아지는 거는 우리 기업들에 있어서의 숫자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지수에 뭔가 상단을 더 올릴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이게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더 환율이 올라가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 좀 밴드 상단일까요? 이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간 이거는 뭐랄까요? 좀 시장이 좀 그 우려를 좀 키우는 측면이 있다. 저는 과도한 우려다. 네, 그러니까 연초 대비로 올라가서 사실은 달러의 이제 재강세 이런 걱정들 하는데 달러가 지금 강달러 된 지 14년 차고요. 올해 들어서 유로화 대비해서는 여전히 10%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아시아 통화에 대해서 특히 엔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엔화 약세, 달러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에 좀 끌려 올라간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 환 시장에서는 주변국에 같이 움직이는 데들이 같이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플락시 해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엔화 자국 통화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으면 옆 나라 통화를 빌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해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이렇게 되면 일본 엔화가 약세되면 한국 원화도 약세를 같이 가는 거예요. 대만 달러가 강세 갔을 때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끌려 내려가면서 강세를 보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때도 대만에서 사실은 프락시로 한국 원화를 활용하는 측면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상당히 최근에 강하다.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달러 지수는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이 중론이고 14년의 강세를 이제 끝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내년으로 갈수록 기본적으로 달러는 약세 기조로 갈 수밖에 없겠다. 미국의 성장률이 엄청 좋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저는 사실 그 기대치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올해 성장률이 내년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되고 결정적으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원화 약세는 모든 사람이 이제 알게 됐지만 서학개미들이 너무 열심히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미국에 그렇게 돈을 갖고 가니까. 10월 달에 특히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제가 기억에 65조 원인가 하여튼 70조인가가 나갔어요. 10월에만요? 예, 어마어마하게 나갔습니다. 그 평상시에 한 두세 배가 나갔어요. 2배 이상. 어마어마하게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거죠. 이거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적으로 사실 그 원화 약세가 좀 심해졌는데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거는 걱정할 게 없는 게 이것이 우리나라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면 그래서 달러 부채가 늘어나는 건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빠져나갔지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달러 자산입니다. 서학개미들이 갖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돈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서학개미들이 달러 표시로 자산을 갖고 있는 거지 서학개미들이 미국에서 돈 빌려 갖고 달러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한국에서 일시적으로 달러 수요가 급증, 수급 측면에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나타난 것은 결국은 미국이 영원히 안 올라가면 결국 그 돈은 또 다시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달러 자산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원화 약세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석하는 건 너무 과하다. 뭐 그래서 그때 10월 달에는 뭐 IMF하고 비교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건 정말로 과한 해석이고 그것은 어찌 보면 그러니까 투자의 글로벌화 입장에서는 뭐 일시적인 약간 그 소위 그 성장통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면 환율이 좀 안정화되고 원화 약세가 조금은 완화되려면 집 떠났던 서학개미 분들의 달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방법 외에 또 뭐가 있어요? 그들의 투자가 멈추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주가가 내년에도 우리보다 좋을 거냐? 당연히 올해는 좋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지수에 있어서의 수익률은 좀 더 좋았죠? 좀 더가 아니라 세계 1등이니까요. 그렇죠. 미국은 거의 꼴찌였습니다. 네. 근데 내년도 미국이 좋을 거란 보장이 없거든요. 가장 큰 이유냐면 미국의 가장 큰 논란은 고평가 논란이에요. 네. AI 버블은 핑계지만 2000년도 닷컴 버블하고 비교할 만큼 지금 미국은 비싸거든요. PER이 24배, 23배. 그러니까 CAP라는 경기 조정 주가 이익 배율로 하면은 30 몇 배 뭐 이렇게 되거든요. 엄청 비쌉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역대급으로 비싸서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게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향후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소위 이제 로우 싱글 디짓으로 낮춰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평균적으로 미국이 8에서 10% 매년 상승했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2, 3% 아래로 또 내지는 거의 0%까지 내려질 거라고 지금 미국 내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가 지역 다변화, 자산 다변화 뭐 이런 얘기도 자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너무 우리가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야. 이게 서학개미들도 잘했지만 거꾸로 말하면 최근 아마 11월에 와서는 고생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주가 좀 밀리면서.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내년으로 갈수록 사실은 한국의 이 저평가 매력은 여전히 강하고 한국의 지수 성장률이 저는 충분히 미국을 비트하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학개미가 마냥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투자해서 뭔가 버는 게 있어야지 되는데 뭐 그것이 점점 둔화된다면 생각을 좀 달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12월에는 그동안 매도를 보였던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포트를 11월에 정리하고 12월에 재구축을 한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다시 들어온다라는 가정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미국 대비해서 조금 더 아웃퍼폼이 이어갈 거라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12월에도 만약에 이러한 11월 같은 변동성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꾸준히 주식을 모아가야 한다라고 보세요? 예, 뭐 특히 이제 그 사이에 사실은 지수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네. 중간에 쉬었다가 사람들이 아닌가 7, 8월 고민하다가 9, 10월 달에 못 쫓아가면서 그냥 하다가 주가 다 가버렸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상대적으로 덜 간 게 정책 수혜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배당 분리과세. 이와 관련된 것은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통과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이슈고 결국은 우리 은퇴 자금들이 지금 엄청 퇴직 자금, 은퇴 자금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이 자금들이 갈 때가 사실은 그쪽 부분입니다. 배당과 관련된. 왜냐하면 분리과세 혜수는 크거든요, 사실은. 네. 그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부터 해보면 배당을 많이 주는 그다음에 가능하면 그것이 성장할 수 있는 배당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럼 회사가 이익을 좀 꾸준히 내야겠죠. 그다음에
기꺼이 배당을 늘릴 수 있는 거고 배당 최고 세율이 지금 이제 일반하고 같아지는 거잖아요. 25%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없는 새로운 모멘텀이 이런 배당 정책과 관련된 정책 수혜 이것은 상당히 외국인들도 집중할 만한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외국인들이 좀 더 한국에 들어온다면 AI 관련된 종목들도 들어오겠지만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에 눈을 확실히 돌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투자자들도 그와 발맞춰서 같이 그쪽의 비중을 늘리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융지주사를 비롯한 일부 지주사 종목들, 뭐 증권주들을 비롯해서 특히나 최근에 이제 배당 얘기만 나오면 랠리를 보였었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맞습니다. 일차적으로 둬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했었던 반도체도 일부 담아가야 한다. 그렇죠. 뭐 사실은 네. 방산도 내년도에 주문이 상당히 많아질 가능성들이 좀 높아. 방산에 대해서? 네, 오. 지금 많이 오른 측면도 있지만 뭐 사실은 이번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G20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많은 주문을 받아온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 모멘텀은 내년에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 더하기 이제 올해 방산주에 있어서는 사실 좀 약간의 부침이 있긴 했지만 내년에 또 수주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에서 기대할 만하고 더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금융지주사나 이제 지주사 종목들을 올해 얼마나 많이 투자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그렇고 다양한 이러한 뭔가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 만한 종목들에 대한 투자도 이어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그러면 우리 주도주 중에서 섭섭한 게 하나 있어요. 조선주. 주수는 좀 많이 네. 올라서 절력주. 예, 그렇죠. 섭섭합니다. 조선전력. 네. 예, 맞습니다. 그 뭐 당연히 여전히 좋긴 하지만 워낙 오늘 시세를 또 많이 냈었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이제 과연 이제 그 소위 캐파가 과연 그걸 또 따라가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미국의 지금 전력 회사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이 지금 받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 요구들이 과연 이것이 다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지금 사실은 관련된 그 투자들이 지속될까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해 볼 때, 아까 되돌아가서 AI B2가 올해 예상 그렸던 그 소위 기울기가 조금 약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돼서 올해 주가를 미리 땡겨놨던 주가들은 조금은 약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12월에 또 연말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들 갖고서 지금의 변동성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들 많으셨을 텐데 내년에 대한 투자의 아이디어까지 한번 눈여겨봤고요. 12월 시장 대응은 우리 대표님의 말씀처럼 꼼꼼하게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디멘전 투자자분 송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인라이플의 한경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라이플, 일단 기업 이름의 의미도 궁금하고요. 이게 어떤 기업인지부터 좀 대표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인라이플은 그 인라이트먼트라는 명사와 피플의 합성어가 피플의 그 명사와 합성어가 네, 된 네. 그 현인이라는 깨달은 자라는 뜻이고요. 깨달은 자. 깨달은 자. 네. 네. 그리고 저희는 데이터를
그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는 광고라든가 그다음에 고객들의 맞춤형 어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하는 데이터 테크 기업입니다. 데이터 테크 기업. 네. 그러니까 데이터 테크 기업 하면은 어떤 일을 주력으로 하시는 거지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죠? 저희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핵심 사업들은 광고, 그다음에 기업들에게 맞춤형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솔루션 사업, 그다음에 B2C 그 개인용 오피스 프로그램을 하는 소프트웨어 네. 이 세 가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라이프를 집중하고 있는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핵심 사업 부분을 지금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각의 사업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사업인 에드테크는요. 저희가 가장 오랫동안 해왔고 네.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광고라고 하시면 온라인 광고 사업을 하시는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사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는 홍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서비스를 이제 기술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더 맞춤형 광고와 더 효과적인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게끔 기술을 지원을 하는 서비스가 에드테크 사업이고요. 대표적으로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회사들이 이 광고 서비스가 메인인 회사들이시죠. 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서비스는 광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 처리 기술이나 AI 기술들을 기업들에게 더 직접적인 서비스로 한번 제공해 보자고 해서 도전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본연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뭐 토스나 금융권들이 생활 포털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 서비스들을 많이 이제 같이 병행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 앱 같은 경우는 뭐 입출금 조회나 뭐 송금도 중요하지만 생활 서비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카드를 비교 검색해 준다거나 내 대출의 한도를 한 번에 비교해 준다거나 이런 서비스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을 런칭을 하려면 뭐 서비스 기획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고 실제 운용도 해야 되고 수익화도 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게끔 모듈화 시켜서 구독 형태로 제공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 테크 솔루션들을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저희는 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희가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모든 기술들을 다시 개인용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우리가 오피니언들이 직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사실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앵커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뭐 파일을 보내기 위해서 압축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회의록을 작성하는 AI 노트를 쓴다거나 이런 서비스들은 보통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존재를 하잖아요. 개인들이 이런 서비스들을 저희 회사가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브랜드화 시켜서 기존 사업과 시너지도 내고 신규 비즈니스로 확장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이것을 가공하고 뭔가 관련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하는 다양한 업체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있어서는 결국에는 그 업체들 중에서 대표님 회사 같이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을 눈여겨보면은 다들 기술이 남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인라이플만의 기술 경쟁력 어떤 부분에서 그 대표님 스스로 말씀하시기 부끄러우실 수 있지만 네네. 자랑스럽게 어떤 부분에서 가장 좀 돋보인다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는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다 보니까 그 경쟁력과 기술이 데이터 테크에 많이 좀 집중되어 있는 네. 회사입니다. 저희가 하루에 300억 건이 넘는 고객들의 구매와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고 연간으로 한 80조 이상의 구매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240조 정도가 이커머스 전체 데이터가 연간 거래액인데 그중에 30%인 한 80조 정도를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봐도 사례가 좀 드문 케이스인데요. 80점이면 4점이 거의 독점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다루다 보니까 네. 데이터를 처리하고 해석하고 이걸 또 에이전트화 시키는 여러 가지 상용화 API들 서비스들이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 고도화시키는 것이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한 뭐 핵심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조금 더 나아가서
AI 에이전트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 테크 솔루션들을 또 쉽고 간편하게 쓸 수 있게끔 에이전트화 시켜주는 기술까지도 저희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내의 유수의 기업들과 함께 제휴해서 데이터 테크 사스 영역의 향후 이제 기업에 있어서의 성장세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관련한 분야에 있어서 시장에 있어서 인라이플이 앞으로 더 만들어 나갈 기회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최근에 많은 그 경쟁 속에서 차별화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다 보니까 금융권들이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폭발적 니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그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도 들어오고 또 그쪽 지면들과 트래픽을 가지고 수익화 비즈니스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핵심 전략 3가지가 결국 시너지를 내면서 최근에는 뭔가 성장의 모멘텀이 광고에서 생태계 비즈니스로 저희가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광고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A부터 Z까지 통합으로 제공하는 생태계 비즈니스로 저희가 모멘텀을 잡고 있습니다. 관련한 시장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인라이플의 특장점인 것 같은데 인라이플의 B2C 유틸리티 서비스 확대도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B2C 쪽 서비스는 사실 저희한테 많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으시죠? 그것만으로도 시장과 비즈니스가 성장이 잘 되겠지만 저희가 글로벌을 진출함에 있어서 사실 저희 비즈니스는 아무래도 B2B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네. 기업용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비즈니스를 글로벌화 시키려면 사실 광고주도 있어야 되고 뭐 매체도 있어야 되고 유저도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사실 국내 기업이 그 새로운 국가에 진출을 해서 이 3가지를 한 번에 갖춘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은 B2C 서비스를 글로벌을 진출시키는 가장 핵심 모델로 잡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일본과 미국, 대만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트래픽이 쉽게 말하면 우리 어플리케이션의 유료 버전 말고 무료 버전에서 트래픽이 나오면 그 무료 버전의 수익화는 당연히 이제 광고나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에 저희 본 사업을 진출시킴에 있어서 저희 B2C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비즈니스가 해당 국가에서 사용자를 지금 빠르게 지금 확보하고 있고 국내에 저희가 서비스 런칭한 지 이제 1년 정도 됐는데요. 네. 월간 사용자가 한 30만 명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북미는 훨씬 더 시장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 사업 자체가 글로벌을 진출하는 저희한테는 핵심 선두 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련 분야에 있어서 경쟁이 되게 치열할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인라이플은 이 경쟁 속에서 대표님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대해 나가고 이렇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저희가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매출도 중요하고 네. 뭐 인력도 중요하지만 선제적 기술력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기술력 했어요. 확보. 저희가 직원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그 엔지니어와 개발자들의 비중이 한 20명 정도까지 되는 아주 직원이 300명인데 네, 엔지니어 맞습니다. 기술자가 220명이다. 네, 네, 네. 거의 7, 80%가 맞아요. 다 관련한 전문가신 거네요. 맞습니다. 와.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 R&D 대응을 가장 공격적이고 규모 있게 국내에서 해왔던 것 같아요. 초격차를 만드셨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의 성장보다는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잡았고 이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기술 격차를 좀 만들어내고 서비스 간의 시너지까지 내면서 좀 뭐랄까 차별화 내지는 성장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좀 많이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코스닥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네, 맞아요. 들었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성장의 로드맵이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는 보니까 일단 실적에 있어서 4분기 연속 흑자 행진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흑자를 만든다라는 것 자체도.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대규모 R&D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매출의 영업이익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매출의 볼륨을 키우는 거는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네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투자하시는데 영업이익의 흑자가 지금 4개 분기 연속된다라는 점에서 좀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R&D 결과가 이제 실적으로도 이어지고 있지만 네네. 저희는 상장을 통해서 그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더 R&D 인력을 더 투여를 해서 서비스가 사실 글로벌 빅테크에 아직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더 국내에서 R&D 센터를 더 강화시킬 예정이고 특히 글로벌 지사를 저희가 내년에 12개국 정도를 진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과 대만은 파트너사가 지정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 국가들도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지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저희는 향후 글로벌 진출의 가장 큰 사업의 중요한 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하지만 상장을 통해서 자금 확보를 통해서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게끔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내년도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에 있어서의 발전도 계속 페달을 굴리시면서 투자를 아끼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매출과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에 있어서의 이 흑자 행진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다들 이제 가지고 계실 텐데 어떻게 좀 원대한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기사로도 보니까 연매출 1,000억이 목표다라는 그런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 테크 기업들, 특히 빅데이터 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매출을 1,000억 이상 도달하는 기업이 없기도 하고 네. 매출 영업이익도 100억대를 아직 도달한 기업이 없는데 제가 올해는 한 800억 중반 정도의 매출이 한 50억 정도 나오겠지만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좀 J컵을 그릴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는 1,300억의 매출이익 1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네. 상장함에 있어서 최근에는 실적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까지 잡으면서 기술과 실속까지 같이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표님을 모시고 짤막하게나마 인라이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저희는 사실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예요. 저희가 우리 구성원들이 함께 지금도 밤낮으로 R&D 하고 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 어렵잖아요 상황들이 이런 기업들이 국내에서만 돌파구를 찾는 게 아니라 저희와 함께 글로벌로 나갈 수 있게끔 뒤에서 계속 서포트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보람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더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라이프의 앞으로의 성장과 그리고 내년도 시장에 있어서의 계속된 흑자 행진을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인라이프의 한경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경제 시그널 10 함께 하셨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은 큰 변동 없이 1% 미만이지만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전 들어서면서 더 많이 상승폭을 반납하지 않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부디 이 구간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